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교육실장으로 계시는 조영희 실장님께서 한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 사회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것입니다. 조영희 실장님은 캄보디아 정치에 관한 논의로 학위를 받으셨으며 현재는 인구 위기에 따른 이민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에 주력하고 계십니다. 동아연구소는 아무래도 아세안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한 연구소인데요. 한국의 이주자 집단에서 꽤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아세안의 인적 이동의 관계에 대해서 란 주제로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은 1시간 정도로 진행될 예정이며 30분 정도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강연 진행 중에 혹시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줌 대화창에 남겨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늦어진 관계로 어, 오늘 강연자를 모시고 바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길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마이크를 써야 되는 거죠? 네, 어디를 봐야 되나요? 네. 아, 네네. 어색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현장에 저까지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 계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 밖에 어떤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긴장도 되고 오히려 대면하지 않은 그 안개 속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것이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사실 동아연구소가 지역 연구자들의 많이 여기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연구소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 또한 이제 동남아 지역 연구로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이라서 오랜만에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연구에 좀 집중하던 시간을 한 10년 정도 조금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남아라고 하는 지역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사회 현상과 최근의 이민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기 때문에 늘 연구에 관심은 두고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그 발표를 위해서 준비한 제목은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요? 네네. 이렇게. 네, 제목은 한국의 이민 정책과 다문화 사회의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 많고요.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한국과 아세안의 이주의 문제는 또 다른 또 새로운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연결하는 그 발표가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또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또 이런 발표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의 목차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 현상과 이민 정책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한아세안 관계에서 이민 정책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좀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다문화 사회의 현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선생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미디어 속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동남아라고 하는 그 키워드와 많이 접점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문화에 대한 어떤 열풍이라고 하는 것이 2005년도 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결혼 이민 여성이 대다수가 중국 동포 출신 여성들이었던 그 통계 수치가 베트남 출신 여성과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 사회 정말 그 민족적 어떤 연계가 없는 정말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격적인 어떤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미디어에서 이제 그 조명을 하기 시작했고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떤 결혼 이민자들의 어떤 희생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미디어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비판도 좀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지금 보시면 뭐 최근에 이제 고부 열전 같은 그런 좀 다른 컨셉에도 있고요.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빠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EBS에서 하는 방송은 이나인 근로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그 아빠가 일하는 그 산업 현장으로 아이들이 찾아오는 그런 그 방송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유학생이라든지 조금 더 우리가 웨스턴 피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조명하고 있는데 이웃집 찰스라든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식의 방송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이제 신문지상에서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지역의 다문화 사회 현상은 어떻게 보이는가? 혹시 이게 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사진 어디일 것 같으세요? 네, 한자가 많은 걸로 봐서는 대림동도 같고요. 또 어딜까요? 사실 저 사진은 수원이거든요. 수원역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 두 번째 사진은 보시다시피 구글 맵에서 찍으면 위에서 보시면 이제 그 푸른색의 공장 지붕이 질비하게 보이죠. 여기는 어딜까요?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김포예요. 김포. 김포 양곶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요. 세수의 한 35%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사진은 굉장히 거리가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여기는 시흥시 정왕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중국 동포들이 대림동이나 영등포 못지않게 많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리 그 기초 질서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뉴스 보도 자료에 나왔던 사진이고 밑에 다문화 길은 다 아시죠? 안산. 그죠? 그리고 옆에는 어딜까요? 안 보이시나요? 네, 이태원. 이태원 중앙 모스크를 올라가는 그 길에 이슬람 서적을 팔고 있는 그리고 레스토랑을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조금 쉬운데요. 마지막 사진은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 입구 사진입니다. 저거는 2018년에 제주 예멘 난민들 500여 명 이상이 한꺼번에 유입됐을 때 저 앞에서 인산인해를 이뤘던 그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디어나 혹은 지역의 어떤 현상 속에서 우리가 다문화를 굉장히 접하고 있는데 과연 다문화가 뭐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어떤 합의된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용어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딜레마 혹은 뭐 한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이민자들 혹은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유입되면서 법제도라고 하는 것이 혹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사실은 지난 15년간의 우리나라 이민 정책을 정말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한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이 그림 하나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는 이미 250만 명을 체류 외국인 25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개방이 되면서 금방 우리는 이제 300만 명을 넘을 그런 시기에 와 있거든요. 역사적인 경로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에 그 중요한 어떤 시기적인 의미가 있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 한 2, 3년 안에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그리고 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1차 외국인 정책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이 다문화와 이민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정말 정책과 법과 어떤 이런 제도 속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게 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를 도입기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5개년 계획이 2013년부터 17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농촌의 계절 근로자 제도가 이 시기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난민이라고 하는 대상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난민 협약 난민이죠. 협약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나 난민입니다라고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는 순간 난민인지 아닌지를 판정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난민임을 인정해서 우리 국가가 정해서 들여오는 그런 난민 제도가 이 시기에 처음 생겼던 거죠. 그리고 2018년부터 22년
3년 그러니까 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제 가장 결정적인 내외부적인 충격이 컸던 것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환경 변화가 있었던 거죠. 4차 산업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와 어떤 위기들을 겪고 있고 또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굉장한 또 영내 이동이 이주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유입 국가라고 한다면 이 18, 19, 20, 21, 22 이 3차 5개년을 시행하는 이 시기 동안에는 중국, 일본 이런 어떤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민의 유입국으로서 부상하게 되는 그런 전략들을 아주 명확하게 표출하게 되는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아시아 영내 유입 경쟁까지도 굉장히 도드라지게 된 그런 내외부적인 어떤 환경 변화가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앞으로 5개년 동안 우리나라가 과연 이러한 어떤 지난 5년 동안 혹은 짧게 지난 3년간의 이런 내외부적인 어떤 환경 변화들을 급격한 환경 변화들을 딛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 정책이 정말 우리의 국가 정책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찬반 여론도 이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는 이민청에 대한 그 설립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공감대도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곧 아마 신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국민의 공감에 기반한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 것인가. 단순히 외국인들이 많이 왔고 혹은 그중에 우리가 다문화인이라고까지 표현하고 다문화 자녀 사실은 이러한 표현이 맞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용어들로 구분되는 그런 인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더 우리는 어떤 사회 현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탄탄한 정책과 제도로서 이제 이것들을 바라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한 칸 한 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압축적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그 현상적인 접근보다는 정말 이제는 실제 체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 같이 어울려 살아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당위적인 담론이 아니라 이제 정말 현실적인 논의로 이걸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계기가 바로 인구 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통계청의 그 장래 인구 추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20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우리가 겪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 심화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그 시나리오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적 개입이 없을 시에 2045년부터 인구 5천만 명 이하로 떨어진 인구 절벽이 출현 가능하고 그리고 심화 시나리오를 보시다시피 우리가 농어촌에서만 인구가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중소도시에서도 이미 인구가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들을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넘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성장 동력으로 이민자들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그 어떤 충격과 그 충격은 사실은 사실 제가 오늘 오면서도 학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너무 많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과연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인구 위기 딱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아요. 진짜 여기는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고 너무 활기찬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굉장히 지역 불균형을 앞으로 가속화시킬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모든 나라가 이제 빨갛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지역 불균형적인 상태로 이 인구 구조의 위기가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인구 위기를 해소하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굉장히 보완적이면서도 중요한 정책으로서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상당히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으시거나 우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내국인에 대한 정책을 잘 해야지 왜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으로 그거를 막으려고 해라는 그런 반발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출산이나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내국인 대상의 정책은 정책 나름대로 또 그 기능을 충실하게 돌아가면서 그것으로 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그 갭과 어떤 보완책들은 우리의 그 새로운 정책으로서 메꿔야된다라는 거죠. 인구가 출생, 사망, 이동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동의 측면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 이 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전에 이미 250만 명을 찍었고 지금 다시 이제 이동이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그걸 감안해 봤을 때 곧 300만이 넘어갈 것이고 전국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5%를 금방 이제 상회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사실 5%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사실 5%를 넘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미 수치로 올라와 있는 자치단체들 그리고 또 광역도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가장 최근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총 인구가 그 지역의 5% 이상을 넘어가면서 외국인이 10만 명 이상인 지역이 광역에서는 경기 충남 그리고 4% 이상이면서 10만 명 이상인 데는 서울, 인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 수도권 쪽에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민자들도 외국인들도 수도권에 몰리게 되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옆으로 가보시면 여기는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의 그 인구 집중도, 외국인들의 인구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림동이라든지 영등포 이런 쪽에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요. 그러나 이 표를 보시면 음성군이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음성군 인구 중에 15%가 이미 외국인 인구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와, 이건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우리가 이제 체감을 제가 오늘 서강대에 오면서 봤던 이 느낌과 그 지역에서의 그 15%는 정말 이건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 그 지역에서의 체감도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긴급한 것이고요.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할 일꾼이 없으면 그냥 다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코로나 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트에서 팥값이 6,000원 이상 넘어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않았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 생산 연령 인구는 20세에서 59세를 보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국인에 대한 정책은 정책대로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출산을 많이 해서 우리 내국인들이 30년을 잘 자라서 잘 성장해서 산업 인력이 되기까지 버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성장 동력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들을 정말 촘촘하게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막 받아들이고 개방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이고 선별적인 체계를 잘 갖추었고 그렇게 해서 수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잘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이민 정책을 연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는 지금 굉장히 화두인 것이고요. 각자 따로 놀았거든요. 인구 정책은 인구 정책대로, 이민 정책은 이민 정책대로. 근데 이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두가 체감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새로운 인구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면은 굉장히 우리는 새로운 인구를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완성된 어떻게 보면은 성인을 확보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그리고 이민 정책을 통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국가의 발전을 우리가 같이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새로운 인구의 확보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둔다면 이 인구는 사회 통합을 제고도 해야 되고 경제 활력도 제고해야 돼. 이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갈 때 그러면 국가와 사회는 같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컨셉을 좀 가지고 저는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정책은 인구 정책대로 그리고 이민 정책은 이민 정책대로 이민 정책은 양적 확대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구를 질적인 인구를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단순 인력을 우리가 양쪽으로만 확대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 충격이 큰 지자체 인구 10% 이상 뭐 넘어가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는 정말 위기거든요.
그럼 그 지역의 경제 활력을 촉진하고 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잘 어울려 살아야 되는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서 우리는 외국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지금 이민 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기존에는 고용주와 이주 근로자의 그 단선적인 관계, 고용과 노동의 관계에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지만 왔다 가는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로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3년을 허가받고 들어오지만 한 번 더 있을 수 있고 또 한 번 있을 수 있고 하면 최장 9년 8개월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럼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만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비도 하고 세금도 내고 또 필요할 땐 교육도 받고 다시 말하면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 관계로서 우리가 사람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다문화 사회 혹은 뭐 우리 사회에서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해서 뭔가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는 양적인 확대로 갈 것이 아니다. 단순 노무 인력 5만에서 뭐 10만 이상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인구 구조의 어떤 중장기적인 구조를 변화를 좀 이해하고 지자체에 우리가 정말로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생활의 인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요. 음,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문화 사회 하면은 이꼴 마치 결혼 이민자 이꼴 동남아 여성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 이미지화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5년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정책의 영역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해왔는데 저건 이제 제가 지자체의 광역 수준에서만 한번 뽑아본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외국인 주민 전담 부서라고 하는 부서의 명칭을 보시면 여성가족, 문화복지, 뭐 건강복지, 돌봄,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워딩 안에서는 다시 말하면 결혼 이주자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 가족 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따가 제가 통계도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상 우리 전체 외국인 체류 외국인 가운데 결혼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안 되거든요. 지금 10%가 안 되죠. 근데 우리 모든 어떤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이주자와 그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다인 것처럼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도 전담 부서도 저렇게 구성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10% 정도 10%에서 많게는 20% 정도가 다문화 가족 혹은 결혼 이민자 혹은 그들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머지 80%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그 산단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들에 대한 접근 정책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년 동안 이 정책을 다문화 정책 혹은 뭐 이민 정책 비슷비슷한 정책이지만 조금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왔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위기를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인력의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지자체 혹은 우리 정부 조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한 예로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는 그 지자체 특히 이제 어촌 지역에서 어업 근로자들을 받아들이는 지역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가를 들여다봤는데 보시면 0, 0, 1, 0, 1 이게 담당 공무원 수거든요.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지역에 8,000명, 9,00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어업을 하는 어업 분야에서의 근로자만 8,000명, 9,000명이 넘는데 8,000명, 9,000명을 담당한 담당 공무원이 한 명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은 외국인 근로자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수산 경제 무슨 과 이런 데서 다른 내국인들에 관련된 문제도 다 보면서 외국인들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정책 현장에서 조직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마 이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중앙에서도 이 정책이 굉장히 분절화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여성의 문제, 특히 아까 결혼 이주 여성 문제들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지난 15년간 움직였고 또 단순 기능 인력 같은 경우에는 EPS 제도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또 움직였고, 나머지 이제 더 포괄하는 부분들은 또 법무부에서 했지만 또 교육부, 과기부, 산자 굉장히 흩어져 있죠. 16개 정도 부처가 이걸 다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좀 뭔가 좀 통합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최근의 쟁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 그런 논의들이 정리가 돼야만 이 지자체에서 지금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되는 이 현장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또 보고 계시는 도시가 있는데, 다문화는 굉장히 동화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 우리가 좀 접근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상호적인 어떤 관계로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상호 다문화주의를 또 강조하고 계신 지자체도 있어요. 안산이 지금 특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안산이 해외에서 그 유럽 평의회에서 하는 상호문화 도시의 그 구성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표들에 대한 평가들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다문화에서 아직 정확하게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러나 이제 지향하는 부분들은 상호 다문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럼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정책이 얼마나 촘촘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법과 제도와 조직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만 우리는 이상적인 상호 다문화주의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지금 최근의 그 이민 정책과 다문화 사회의 어떤 현상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동남아 지역 연구자이고 오늘 이 발표가 다른 자리에서 하는 발표에선 제가 이 부분을 전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문제의식이라서 좀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 연구 분야보다 활발하게 연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서는 굉장히 그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이 사람에 관한 주제로 과연 우리가 한 아세안 관계를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물론 최근에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 또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나의 연구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2008년도에 제가 이 연구에 대한 관심을 처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동남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던 중에 저희 그 동남아 연구를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저희 보시면 이민이라고 하는 용어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잘 몰랐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제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고 정책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구를 2008년도에 기획할 당시에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전공자들이 보니까 한국 사회에 동남아 사람들이 너무 많네. 근데 사람이 이동하니까 문화도 왔다 갔다 뭔가 움직이고 있네 라고 하는 그 관심이 생겨서 파트 1, 파트 2 이렇게 해서 인간의 이동, 파트 2는 문화의 이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 2, 3, 4, 5, 6, 7, 8 요게 이제 1파트 인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그 단행본 안에 들어갔던 거고요. 아마 이 제목 보시면 선생님들 요 제목으로 누가 글을 쓰셨을지 다 짐작이 되시죠? 네, 다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7번을 썼고요. 이때 이 글을 쓰셨던 그 지역 동남아 지역 연구자들 선생님들과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고, 동남아 연구소에서 2008년에서 제가 2011년까지 이 연구를 쭉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2012년에 아주 우연히 이민정책연구원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동남아시아와 이민정책, 그리고 개발협력, 공공외교 이 네 가지를 접목하는 연구를 지금까지 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느 이 네 개의 주제 중에 하나에 좀 포커싱을 맞추기도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제 소속 이민정책 연구원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와의 연계,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이 동남아와 한국의 공동의 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개발의 관점, 그리고 사람을 통한 외교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외교가 아니라 이건 상당히 공공의 외교다, 공공외교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연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2012년부터 19년까지 한 12개 과제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연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해왔고요.
이 외의 연구들은 주로 이제 이민정책 현안들에 관한 연구들이 있고 제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한 60건 정도 한 10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뒤져보니까 그중에 이 동남아와 관련된 연구들을 뽑으라고 하면 한 12건 정도가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어요.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지금 출입국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인데요. 출입국 증감자 추이를 보시면 이제 2023년 되면서 갑자기 훅 올라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우리가 나가는 숫자가 훨씬 더 많고요. 들어오는 숫자가 한 45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양방향적인 인적 이동 규모에서 우리가 지금 얼만큼 있는가를 제가 찾아봤는데 가장 최근 자료거든요. 23년 1월에 나온 그 통계 월보를 보니까 지금 나가는 우리 국민이 나가는 도착지로 봤을 때도 이 탑 10 안에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 국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그 출신 국가를 보더라도 탑 10 혹은 탑 11 중에 하나, 둘, 셋, 넷, 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 인적 이동이 동남아와 혹은 아세안과 한국 사이에 굉장히 크다는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재외동포 우리가 이제 외교부에서 내놓고 있는 재외동포 현황이 지금 현재 21년, 그러니까 20년 기준으로 보면 한 730만 명 정도인데요. 이제 장기 체류라고 볼 수 있겠죠.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 동포 이분들을 포함해서 7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아세안 지역, 그러니까 10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비중은 한 2.4%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재외동포 현황 자료를 다 뒤져보면서 봤는데 단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동남아 통계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집계를 함에 있어서 공식적인 통계를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서가 들어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인회를 통한다든지 혹은 뭐 대사관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는 2.4%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자 반대로 보면 아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동의 규모는 굉장히 그 활발한데 반대급부는 굉장히 크죠.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아세안 출신 그 비중이 한 30% 정도입니다. 추정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는 지금 제가 18년까지는 쭉 확인해봤고 마지막 하나 23년 1월 올해 1월 달 수치로 보면은 아직 1월이기 때문에 지금 한 12만 명이 안 되는데요. 순수하게 곱하기 12를 한다고 하고 거기서 뭐 그 EPS 근로자들이 그렇게 매달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65만에서 70만 정도는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그러면은 아세안 출신 비중이 우리나라 지금 국내 체류 외국인 215만 명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중에서 한 30% 정도는 차지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이 어느 특정한 지역과 어떤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이민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증거 집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세안 국가 출신자의 국내 장기 체류 현황인데요. 뭐 다 보여드릴 수 없고 가장 큰 범주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 기능 인력입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7개 아세안 국가하고 그 송출 MOU를 맺어서 이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기한 거고요. 계절 근로자 28이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계절성 수요가 있는 그 농촌과 어촌 지역에 5개월 정도 와서 일을 하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제 불법적인 그 이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선원 취업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고용허가제 안에서도 어업 분야의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원 취업 당연히 어촌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 둘 다 이제 배를 타는 분들인데 고용허가제 안에는 제조업과 건설업과 서비스업과 농축산 어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용허가제에 어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어업이 또 선원 취업을 따로 있냐?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배의 크기거든요. 이나인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20톤 이하의 작은 배에 근무를 하고요. 선원 취업은 해수부가 관할하는 20톤 이상의 배를 타고 원양으로 나가는
그런 근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 취업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특화되어서 몇 개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또 베트남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단순 기능 인력이 한 20만 명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더 늘어나겠죠. 올해 지금 1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단순 기능 인력 거의 한 40만 명 중에서 약 49%.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수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순 외국 인력이라고 하는 그 비중에서 50%가 동남아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마주치는 동남아인들에 대한 인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은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여기는 이제 공급 조절을 정부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지난 10년 동안 5만에서 6만 사이를 절대 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에 전문 인력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정책은 전부 전문 인력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이 그만큼 매력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둘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세안 국가별로 한번 좀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응행, 특정활동 등등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 1,50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 보시면은 뭐 교수 회화지도 명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정 활동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베트남 식당을 가던가 우리 집 회의 끝나고 가면 이제 태국 식당도 가셔서 맛있게 음식 드시잖아요. 거기 이제 조리사분들이 이 세분 특정 활동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이민자죠. 결혼 이민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난 한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혹은 외국인 대상의 정책이 마치 결혼 이민자 중심의 정책인 것처럼 보여질 것처럼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있었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전체 체류 외국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10 많아야 15% 그 사이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는 사실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결혼 이민자가 본격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14년도인데 이 표시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어가 잘 안 되면서 가정의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슈가 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어 능력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자 심사 강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외국인 인구 중에서 한 8%에 10%그 안짝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는 사실 여기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요 4개 국가에서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거든요. 요 4개 국가를 모아서 보면은 전체 결혼 이민자 지금 현재 17만 명 중에서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 혹은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동남아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로 보이겠냐는 거죠. 단순 기능 인력의 약 50% 정도가 있고 결혼 이민자로 거의 약 40%가 있기 때문에 연구도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식도 사실은 여기에 조금 국한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학생을 보면요. 유학생도 우리는 대학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전체적으로는 또 그렇게 많은 수치는 또 아니거든요. 보시면 이제 베트남이 지금 현재 2023년 1월 기준으로 3,262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지금 현재로는 한 4,000명 정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2학기가 들어가고 하면 이제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유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에 온 학생들만 카운트한 거고 여기에 각 대학에 있는 어학연수생들까지는 포함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큰 변수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지금 전체 2년제, 4년제 유학생 한 13만 3천 명 정도가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 한 5%가 안 되는 조금 안 되는 그 비중이 동남아 출신의 유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그 다문화 사회의 어떤 현상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국가의 정책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동남아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게 흥미로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하나세안 센터에서 나온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여전히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우리나라의 전체 이민자 중에 30%가 동남아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이 인식은 굉장히 머물러 있다. 이게 제 생각으로 한 10년 전에도 이렇지 않았었던가 싶거든요. 제가 비슷한 그 조사를 한 결과를 본 것 같은데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현지에 있는 아세안 청년은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 케이팝, 아유 똑같네요. 와도 케이팝이네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더위, 가난한 굉장히 이미지적인 측면밖에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좀 문제인 것 같고, 한국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거는 현지에서는 한국 사람은 예쁘다, 흰 피부 이렇게 굉장히 외모적인 걸로 봤는데 오히려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한국에서 경험을 하고 한국 생활한 청년들의 그 관점이 바뀐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아 예쁘고 흰 피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얘네들 성실하고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친절한 애들이었네 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로 바뀐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세안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전히 작은 검은 피부 가난한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단순히 어떤 사회 현상적인 측면, 어떤 이미지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계속 동남아인 혹은 뭐 이 정책의 어떤 그 이미지를 좀 생각하기보다는 이젠 조금 더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인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관계 혹은 경제적 관계, 사회적 관계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갖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아세안 공동체의 지역 협력을 이미 주창하고 있는 그 동남아 지역 혹은 아세안 지역에 그 조응하는 우리의 어떤 이민에 관한 협력은 무엇이 돼야 될 건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미 아세안 공동체 안에는 그 안에 영내 이주가 상당히 활발하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 영내 이주에 관련된 혹은 역외의 이주에 관한 그런 지역 협력의 원리가 아시다시피 정치 안보 공동체 또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안에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로 이미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 안보 공동체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또 경제 공동체는 숙련이나 전문 인력의 이동, 또 기업인과 자연인의 이동,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주를 촉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고요. 사회문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는 인권 증진, 인적 자원 개발 이런 원리들이 이미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이 아세안과 이런 어떤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동남아를 혹은 아세안을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로 본다라고 하면 그들이 설정하고 있는 어떤 지역 협력의 어떤 원리와 아젠다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인 거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요 세 개의 공동체가 제시하고 있는 그 원리에 부응하는 현재의 한아세안 이민 협력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축구가적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굉장히 미시적인 과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태국 국제공항에 이민 연락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공항에서 넘어오는 어떤 불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미 태국 공항에서 연락책이 다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초국적 어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공동체와 관련된 경제 공동체를 향한 우리 어떤 한국과 아세안의 이민 협력은 없음입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공동체도 지역 협력 차원에서는 없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이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역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이슈로서 키워드로서 좀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안보 공동체에서는 지금 아세안 지역에 있는 주요 국제공항, 예를 들어서 지금 태국 공항뿐만이 아니라 주요 공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항에서 이민 연락관을 확대하고 배치하는, 그렇게 협력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 공동체에서는 숙련 인력 양성이라든지 한아세안 FTA 기반으로 한 어떤 전문 인력 상호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도를 넘어서서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공동체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인적 자원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유학생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아세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아세안 유스
아세안 뉴스 네트워크 인 코리아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아세안 출신의 10개국 유학생들이 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구분 없이, 학교 구분 없이, 전공 구분 없이 모여서 뭔가 굉장히 액티브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촉진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상호 국민 역량을 개발하고 상호 통합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송출국 입장에서도 자국민이 수용국에서 어떤 식의 사회 통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호 책임성의 수준에서 좀 협력이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더 미시적인 주제에 대한 이민 협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보셨다시피 50% 정도가 인력 관련된, 이주 노동과 관련된 문제로 한국과 아세안의 인적 이동이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해서 과연 송출 국가와 우리나라 유입 국가 간의 상호 책임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민 협력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현재 이민 협력이라고 보면은 제도적인 거는 있겠죠. 아세안 7개국,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세안 7개국과 단순 노무 이주 노동자 송출 협약을 해서 국가 간의 G2G 시스템으로 인력을 송출하고 유입하는 그런 관계에서의 이민 협력은 있지만, 그 제도를 넘어서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주 노동자가 출국 전 그리고 사전 교육을 받을 시에 송출 국가와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 기능 인력들이 길게는 9년 8개월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적응하고, 여기에 뭐 정주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살아가는 기간 동안 어떻게 잘 정착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송출 국가가 그런 식의 책임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환과 재통합 정책에 있어서 송출 국가와 협력.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서 불체가 발생을 할 경우에 그 특정 국가에서 불체가 발생한 그 불체에 대한 송출국의 책임이 과연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 책임성은 어떤 식으로 책임성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를 들자면 베트남에서 불체가 굉장히 많았을 경우에 그 다음 해에 쿼터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그거는 베트남 정부의 책임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 쿼터를 그냥 줄이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베트남 정부가 자국민들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주노동의 그 선순환 체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질서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송출국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입국 행정에 관해서는 이미 그 아세안 공동체 안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이 무비자로 가는 것을 지금 이미 다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아세안 이민 당국자 회의도 하고 있고요. 전자 비자라든지 뭐 원스톱 비자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세안 내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나라와 그 아세안 국가들 간에 4개국이 무비자로 되어 있죠.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많은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체류자만 보면 한 26만 명 정도 태국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그중에 21만 명이 무비자 입국자세요. 그럼 좀 단적으로 말하면 무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에 그 체류 자격 외에 활동들을 하게 되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과 태국의 외교 관계에도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2개국 비자 간소화, 이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기에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제 외교의 어떤 한 그 결과, 어떤 성과로서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에는 비자를 간소화하게 되는 조치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4개국에는 비자 영사를 조금 더 따로 두는, 왜냐하면 이 4개 국가는 상당히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수가 많거든요. 제가 2019년인가 그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요.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분들의 비자 그 발급 요청 대기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에 그 비자 발급 그 사증 허가를 기다리는 그 뭐죠? 여권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 이렇게 거의 피해서 가야 될 정도로 바닥에 계단에 무슨 어떤 그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스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부응할 수 있는 앞으로의 이민 협력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국과 아세안 이민 당국자 회의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민 당국자 회의가 조금 더 정기적이고 어떤 체계를 갖춰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본국의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불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식의 어떤 상호적인 협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출입국 행정 시스템적인 고도화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같이 협력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라오스 출입국 출입국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거를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출입국 라오스 출입국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또 자문을 또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의 그 시스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공항 가셔갖고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하는 그 시스템을 거기에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ODA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요. 한국과 아세안의 이민 통계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물론 우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세안 이민자들의 통계를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통계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급부로 아세안 각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의 통계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 나라 정부에서도 혹은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도 물론 하시겠지만 과연 그 통계가 정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퀘션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인적 이동과 그로 인한 어떤 양국의 혹은 양 지역 간의 어떤 정치 경제적 어떤 파급 효과, 또 사회문화적인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협력의 아젠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이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내 정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정책은 국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송출국에 대한 이해와 송출국에 대한 맥락적인 고려가 없이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지금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이 유입을 하기 위한 모드로 태세 전환을 했잖아요. 2019년에 이 두 국가가 중국이 먼저 공안에서 이민국을 분리시켰고요. 그리고 일본도 굉장히 보수적인 이민 정책을 하는 나라가 재료관리청이라고 하는 독립된 청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어떤 좀 선별적인 그런 이민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그러면 과연 이 동북아 3개국이 유입 경쟁을 할 때 과연 한국이 매력적인 국가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 과연 송출국인 아세안 10개국 혹은 그중에서 좀 주요 송출국들, 아세안 내에서도 개발 격차가 있다라고 보는 뭐 CLMV 국가들 같은 경우에 과연 그 국가들은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 나라도 발전하는 것이고 아세안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지역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그 단일 시장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세안 밖으로의 배출 푸시 요인이 없을 수도 있다, 혹은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까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이민 정책이 지금까지 단순히 결혼 이민자들을 통한 다문화 현상, 이런 어떤 현상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시혜적이고 이런 정책들이 이제 뛰어넘어서 굉장히 현실적인 정책으로 내려와야 된다.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젠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거를 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러한 의제에 있어서 동남아, 아세안이 정말로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니 우리 동남아 지역 연구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정말 많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